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볼게 29페이지 재무제표 기본 전제에 대한 사항이죠.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전제는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한 사항인데, 첫 번째 발생 기준하고 이제 계속기업의 공준 두 가지가 있는데, 발생 기준은 뭐냐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판매를 했는데 외상으로 팔았어요. 10만원어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1일 날 그 외상 매입금을 갚았다. 외상 매출금을 상대방이 나한테 줬다. 그래서 현금이 이제 10만원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발생 기준의 반대말이 뭐냐면 현금주의예요. 현금주의는 현금이 오고 갈 때 손익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월 1일 날 외상으로 팔았을 때 발생주의에 따르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매출액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하죠. 10만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10만원 이렇게 이제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발생주의예요, 이게. 근데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여기서는 회계 처리 안 해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현금 이렇게 매출액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의 차이는 뭐냐? 발생주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판매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수익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잡으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 그래서 기업회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냐? 이 발생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수익을 조작을 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현금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좀 땡겨받으면 이때 수익이 잡히잖아요. 그럼 결국 판매라는 사건이 1월 2일 날 있었는데 현금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여기도 될 수 있고 저기도 될 수 있고 현금의 어떤 그 유입의 그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어떻게 수익이 왔다 갔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발생주의를 하게 되면 판매되는 시점에 다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재무제표의 작성 기본 전제로는 발생기준. 그래서 이 발생기준은 그 현금의 유출입과 상관없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하고자 하는 게 발생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발생기준 안에는 발생과 이연이라는 사항들이 있는데 발생은 뭐냐면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발생이고 그 다음에 이연은 뭐냐면 돈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근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즉 물건을 아직 팔질 않았는데 돈을 먼저 받았다. 이런 경우가 이제 이연이 되겠죠. 그래서 이연은 뭐 선급, 선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발생 기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발생과 관련된 사항이 있고 두 번째 이연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 발생은 미수, 미지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연은 선수, 선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발생 기준에 따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기업의 공준 이거는 뭐냐면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한다 이런 가정을 두고 재무제표를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실체가 예측 가능한 미래 기간에 걸쳐서 영업활동을 계속하리라는 가정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파생된 개념 해가지고 기간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 실체가 즉 회사가 계속 회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1년 뒤에도 하고 2년 뒤에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젠가는 정보를 공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게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해서 나중에 해줄게, 정보를 나중에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기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사이에 정보를 계속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간 개념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사적 원가주의. 이거는 이제 어차피 내가 팔 게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유용자산을 이제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들었던 유용자산처럼 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쓸 거예요. 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처음에 취득했던 그 자산 가치로 그대로 유지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팔려면 팔은 얼마에 팔 거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팔지 않을 거라면 처음에 우리가 계상했던 그 원가, 취득했던 그 원가를 그대로 유지를 해도 재무제표에 남겨놔도 그거는 의사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배열의 원칙. 이게 이제 뭐냐면 재무제표 안에는 유동과 비유동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유동이라는 건 1년 내에 뭐 결제가 되거나 1년 내에 돈을 갚아야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유동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유동은 1년이 넘어가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요번 기 말고 1년 내년 이제 1년까지 뭐 영업을 계속 한다는 그런 가정이 없다면 즉 내년 어느 순간에라도 다 팔 것 같아요. 또는 내년 어느 순간에 다 청산을 해버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유동 항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유동 항목이. 그죠? 어차피 그 이후로 회사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유동에 대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 모레면 회사 그만둘 건데 뭐.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게 의미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일 모레 팔 거면 감가상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 비용으로 계속 계상하는 걸 감가상각비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이 파생된 개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밑에 뭐 다음 가로에 적합한 개념이 뭐냐.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를 해야 된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이거하고 똑같네요. 만약에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단할 의도가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보를 제공해라. 계속 기업에 따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속 기업에 대한 가정 이게 이제 그 내용이니까 문구를 하나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이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뭐냐면, 재무제표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질적 특성에서 보면, 이해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뭐, 실질, 그 다음에 효익, 비용, 뭐, 균형, 그 다음에 뭐, 중요성,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주요 질적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질적 특성이 있어요. 주요 질적 특성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특성을. 그 다음에 2차적인 특성은 그 외에 이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이 두 가지예요. 목적 적합성은 뭐냐? 말 그대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는데 은행에서 재무제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 재무제표가 없어요. 그래서 뭐 내 주민등록증을 보살해줬어. 그런다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해주냐? 안 해주겠죠. 은행에서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뭐냐면 재무제표가 걔네들이 의사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걔네들한테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대출을 위한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정보. 그죠?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이라는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그 목적 적합성의 특징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냐 예측 가치와 그 다음에 적시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측 가치는 뭐냐면 그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목적 적합한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가 뭐냐 여기서는 첫 번째 예측가치라는 게 있어요. 예측가치는 어떤 거냐면 뭐 저기 이제 A라는 회사에 주식을 이제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요. A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A라는 회사의 정보를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모아보니까 주가가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 정보를 보고, 지금 보니까 추세가 계속 올라갈 거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좋겠다. 또는 지금쯤 떨어지겠다. 뭐 이러한 판단하겠죠. 그게 뭐냐면 예측가치예요. 그게.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떨어질지 올라갈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옳다 그러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뭐냐면 예측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적시성이라는 게 있는데, 정보가 목적 적합하기 위해선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때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갔더니 대출 기한이 뭐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이때까지 이제 서류를 집어넣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얘가 대출을 서류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때까지 제출을 못하고 여기서 이제 서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대출 기한이 이미 끝났어요. 예. 그럼 이거는 뭐 이 서류, 이 정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거는 목적 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제때 제공이 되지 않으면 목적 적합성을 상실해버린다, 이런 의미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측가치와 그 다음에 적시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측가치에서는 보면 미래에 대한 예측 능력을 제고시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 피드백 가치라는 건 뭐냐면 예측과 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A라는 기업에 이제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았더니 이러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기를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내가. 예측. 자, 근데 1년 뒤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주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 그 전에 내가 이 회사에 대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봤더니 1년간 이렇게 주가가 올랐네. 그래서 난 더 오를 줄 알고 이걸 샀더니 떨어지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아, 그 전에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보통 이런 회사는 1년이 오르면 여기가 최고점이구나.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을 내가 왜 몰랐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인이에요, 확인. 그래서 내가 의사결정을 했던 내용들이 옳은지 또는 제대로 됐는지 거기에 따른 판단해가지고 미래에 의사결정할 때 거기에 대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걸 이제 확인을 하고 그 확인에 따라서 다시 재수정을 해서 의사결정의 어떤 영향력 또는 의사결정의 결과치를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죠?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들을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목적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 안에는 예측 가치나 또는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 일단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정보를 어떠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에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가 목적 적합성이죠. 자, 근데 신뢰성에서 보니까 이 신뢰성에서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중립성, 검증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 이건 뭐냐면 그거를 믿을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은행에 아까처럼 은행에 딱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나한테 뭐 재무제표를 달래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인지를 보여달래. 근데 그거를 내가 요번에 수익이 별로 안 나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된 재무제표를 걔한테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정보, 그게 믿을 수 있는 정보냐 이거죠. 예. 그거 가지고 의사결정하면 잘못된 의사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목적 적합성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 정보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려면 표현을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립적이어야 된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10개 있다고 표시가 됐는데 가서 보니까 재고자산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주요 질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재무정보가 어떤 영향력, 즉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적 적합성과 그 다음에 신뢰성.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능성을 먼저 볼게요. 예, 위에 보니까, 자, 그러면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쉽게 표현을 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재무회계를 보고 있지만 재무회계를 배워도 재무제표를 보기가 참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원래 이게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가능성. 이 비교 가능성에는 두 가지, 통일성과 그 다음에 계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통일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여기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규모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회계 처리 방법을 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A하고 얘를 비교를 해서 A가 뭐 100억이 이익이 나왔다. 그 다음에 얘가 10억이 이익이 나왔다. 그러면 얘가 잘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을 써버리면 이 100억이 얘가 썼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회계 처리를 적용해야지 우리가 그걸로 유용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계속성은 뭐냐? 계속성은 마찬가지 이것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B라는 기업이 작년에는 A라는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B라는 회계 처리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100억 이익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 10억 이익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이렇게 비교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도 감가상각 정액법을 했을 때 또는 뭐 연소학기법을 했을 때 뭐 그런 방법들, 즉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비용이 달리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회계 처리 방법을 달리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이걸로 단순하게 그 10%만큼 회사가 쪼그라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하자 이런 얘기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우상이라는 게 있는데 재무제표가 목적적 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회계 처리 보고를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어떤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계는 B라는 사람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가 쓰면서 모든 경제적 효익을 B가 다 가져가. 그러면 회계 처리는 B가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기계를 가진 것처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익과 비용의 균형. 여기서는 이제 재무정보를 만들기 위한 그 내용에서 이제 제약 조건에 들어가는 건데 A라는 사람이 이번에 이제 그 B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 A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B 회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B 회사의 정보를 이제 모아보는데 이 정보가 얼마냐. 이 B 회사한테 정보를 사들이기 위해서 돈이 120만 원이 들어요. 120만 원. 그러면 A가 100만 원 벌려고 120만 원 쓰는 짓은 멍청한 짓이죠. 예. 이럴 때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이게. 없는 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예. 손해볼 거는 뭐하러 해요. 그죠? 이거 마찬가지 정보를 우리가 산출할 때 그 정보에 따른 효익이 얘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정보를 만들 때 이러한 효익에 따른 제약 조건에 따라서 정보를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익이 더 크면 정보를 만들고 효익이 더 적으면 정보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우리 손해보는데.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비용 효익 간의 균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 재무상태표상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기재되어서 동재무제표를 기조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유익한 정보가 된다. 유익한 정보가 된다가 뭐냐면 유용한 정보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둘 다 동일한 걸 만들어요. 근데 매출이 여기는 100억이고 여기는 뭐 1000원이에요. 그냥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여기서 이제 A에서 매출을 누락을 했어요. 이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잘못하고 800원만큼 빼먹었어요. 100억 중에 800원만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800원을 빼먹었어요. 자, 그러면 A에 투자하려고 했던 C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C가 A 회사에 경리 담당자가 800원만큼 매출을 누락시켰구나. 그 정보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C가 의사결정이 바뀔까요? A는 100억의 매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800원이라면 아주 미미하죠. 예, 이것 때문에 A가 했던 의사결정이 바뀌지 않을 거야. 그죠? 근데 이 D가 B라는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B는 1000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는데
800원을 누락을 시켰어요. 그러면 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니지만. 왜? 80%예요. 80% 무려. 예, 그죠? 그럼 그거는 이 같은 금액이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정보가 돼요.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된다 이러는 거죠. 예. 자, 그게 이제 중요성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중요성이라는 건 뭐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런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얘가. 그래서 얘 보면 얘는 같은 800원이지만 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얘는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게 어느 정도가 중요한 거냐 거기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질적 특성의 구조를 보시면 목적은 유용하기 위한 정보다. 그 다음에 주요 질적 특성은 두 가지.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 목적적 합성 안에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이라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신뢰성 안에는 즉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표현이 충실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질적 특성으로 이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약 요인으로 뭐냐 여기가 뭐 잘못 써 있네요. 2차적 질적 특성으로 비교 가능성 그거 써놓고 밑에 제약 요인 있죠. 거기 지워버리세요. 그 말 지우고 비용 효익 균형 요거 하나 써보세요. 제약 요인은 비용과 효익의 균형이 제약요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의 출발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판단한다, 이런 의미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련 예제를 보면, 다음 표시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항목은 어떤 것이냐. 중요도가 낮은 것. 그 얘기가 뭐냐면, 주요 질적 특성이냐 아니면 2차적인 질적 특성이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죠. 이거 2차적 질적 특성이네요. 그 다음에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이거는 뭐냐면 목적적 합성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은 신뢰성과 관련된 사항이네. 그죠? 그러니까 2번, 4번은 목적적 합성이기 때문에 주요 질적 특성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신뢰성이기 때문에 주요 질적 특성이지만 1번은 그 2차적인 특성이 되겠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음 중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키는데 가장 유의적인, 즉 중요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의적인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어떤 거냐.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랬죠.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 인식. 이 인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재무제표 안에다가 적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 건물을 샀다, 그러면 재무제표 안에다가 재무제표 보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죠. 재무상태표. 여기다 이제 건물 이렇게 이제 써야 돼요. 그러면 얼마 이렇게 쓰겠죠. 예. 자, 이 과정을 이제 인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식. 즉 재무제표 안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을까 말까 그걸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측정의 문제는 여기 이제 금액을 그럼 과연 얼마로 할 거냐. 금액. 이게 이제 측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무제표 안에다가 어떤 자료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저렇게 인식과 측정이라는 과정을 사실 거치게 돼요. 그런데 첫 번째로 거치는 게 인식이에요. 그럼 이거를 과연 재무제표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판단.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인식이란 특정 거래 또는 경제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구분해서 재무제표를 계상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죠? 재무제표 기본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다음에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 보면 당해 과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한 그 측정 속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알 수 있으면 그거를 재무제표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겠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자산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산은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 자, 건물. 이걸 이제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자산을 집어넣으려면 자산의 정의가 일단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산의 정의는 뭐냐면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생기면 그러면 그걸 이제 자산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자산의 정의예요. 자, 이것만 있으면 되냐? 두 번째, 그러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그 자산을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측정.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누구한테 받았더라.
이걸 이제 돈 주고 사면 뭐 대가를 뭐 10만 원 줬더라. 그러면 이거 건물에 대한 측정은 10만 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가를 준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 측정을 해야 되겠죠. 건물은 얼마짜리냐 그거.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측정을. 그래야지 저기다가 재무상태표에다 건물을 얼마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일단 거기에 따른 자산이면 자산, 부채면 부채, 그다음에 자본이면 자본. 거기에 따른 정의가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 또는 유출 가능성 그런 것들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얼마짜리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측정에 대한 내용이더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의 측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인식의 과정을 거쳤어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재무제표에 집어넣기로 이제 했어요. 이건 이제 건물 재무제표에 집어넣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제 할 게 뭐냐? 그러면 얼마로 집어넣을 거냐? 그래서 이 얼마라는 과정 이거 있죠? 이게 이제 기업회 기준에서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적 원가로 집어넣을 건지, 아니면은 현행 원가로 집어넣을 건지, 현행 유출 가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순실현 가능 가치, 기업 투기 가치, 그 다음에 상각 후 가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역사적 원가는 뭐냐면 처음에 취득할 때, 처음에 자산을 살 때 대가로 지급한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게 이제 역사적 원가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10만 원짜리 자산을 샀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있어요. 그러면 계속 10만 원인 거예요, 걔는. 그죠? 그게 이제 역사적 원가고, 그 다음에 현행 원가는 뭐냐면 그 자산을, 동일한 자산을 다시 산다면 과연 얼마가 될 거냐. 그게 이제 현행 원가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 10만 원 주고 사온 건물이 있는데 12월 31일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월 2일 날 사온 건물이 그때 이제 새로 지은 거다. 그러면 그거를 1년 동안 내가 쓰게 되면 1년 된 건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 된 건물을 지금 현재 살려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판단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동일한 건물이 한 9만 원 정도 거래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걸 9만 원으로 계산하자는 얘기죠. 그게 이제 뭐냐면 현행 원가예요, 현행 원가. 그 다음에 이제 현행 유출 가치. 그건 또 의미가 다른 게 현행 원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신축한 건물을 사가지고 1년간 가지고 있었다가 이 자산을 내가 살려고 봤더니 얼마냐 보니까 9만 원이더라. 그러면 9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현행 원가. 그러면 현행 유출 가치는 뭐냐면 1년 전에 그렇게 신축한 건물을 내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지금 이제 팔려고 그래요. 그럼 팔려고 봤더니 복덕방에서 얼마 달래냐? 뭐 11만 원 달래요. 자, 그러면 그거로 계산하는 게 뭐냐면 현행 유출 가치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처분하려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취득하려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 두 가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현행 원가와 현행 유출 가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여기서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걸 판단하고자 하는 게 순실현 가능 가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산 부채, 이렇게 추정 판매가에서 추정 비용을 뺀 것.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세가 100만 원이더라. 그럼 100만 원짜리를 내가 파는데 거기에 이제 수수료가 들어요. 자, 그래서 한 만 원 정도를 수수료를 내가 다시 부담을 했어요. 그러면 돈이 100만 원 들어왔다가 만 원이 빠져나가죠. 예, 그러면 얼마냐면 99만 원이 되겠죠. 99만 원의 순실현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투기 가치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용 가치, 즉 그 기계를 또는 건물을 사용하면서 경제적 효익이 얼마나 들어올 거냐, 그걸 판단해 보자는 얘기죠. 그게 이제 뭐냐면 기업 투기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각 후 가액,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장기 할부 매출 채권이라든가 또는 뭐 사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상각 후 가액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각 후 가액이라는 건 어떤 거냐, 말 그대로 그 자산의 현재 가치를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는 얼마가 될 거냐, 그걸 이제 측정한 게 상각 후 가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6가지의 어떤 그 측정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회계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기업회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측정 속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이거 이제 앞에서 이제 볼 테지만 여기서 한번 살짝 눈으로 한번 보고 가볼게요. 매출채권은 순실현 가능 가치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주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걔네들은 공정가치, 그래서 주식에 대한 어떤 시가, 그걸 이제 평가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회수 가능 가치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선급보험료라든가 선급보험료 같은 경우는 역사적 원가다. 근데 상품을 회수 가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품은 뭐 역사적 원가, 즉 취득 원가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회수 가능 가액은 우리가 이제
위에서 말한 그 순실현 가치 있죠? 그 의미하고 좀 유사해요. 그래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회수가능가액이 아니라 역사적 원가로 표시를 하는데 그 역사적 원가를 표시할 때도 저가법이라는 걸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때는 순실현 가치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역사적 원가를 표시를 하더라. 그래서 사실 이 회수가능가액은 의미가 그 순실현 가치하고 좀 의미가 달라요. 나중에 이제 손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면서 그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더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안에서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사항들이 나온 게 이제 재무상태표죠. 그럼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안에는 그 뭐 자산 또는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유용성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동성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유동성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만원짜리를 들고 있다. 그럼 10만원만큼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10만원에 해당하는, 즉 10만원짜리 무슨 가방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게 10만원 현금을 들고 있는 거하고 10만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는 거하고 둘 다 가치는 똑같겠지만 유동성이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10만원짜리 현금 들고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자산의 형태에 따라서 유동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방 들고 있으면 가방을 팔아야지 내가 그걸로 뭔가를 이제 사먹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금은 그 자체가 교환의 수단이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융통성이 관한, 일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재무적 융통성이라는 건 뭐냐? 돈을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실체의 자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본이 정의가 뭐냐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도 나오고 부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이 투자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사실은 이제 그 재무제표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손익계산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이 같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데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 아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자산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요걸 이제 자산을 형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건물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상품도 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돈을 끌어와 가지고 한 100만 원어치를 자산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걸로 요번에 돈을 한 10만 원 벌었더라. 얘는 한 10%의 어떤 수익률을 낸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 수익률과 관련된 정보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계점, 역사적 원가주의를 측정, 이거는 이제 보지 마세요. 뭐 역사적 원가주의가 있는 것도 있고 군대가치가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유용성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위에보다. 자,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 구성이 돼 있더라. 그 안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표시 가능한 것들이 뭐냐? 뭐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 증권,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그냥 넘어가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표시 강제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구분 표시한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다른 걸로 묶어서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세요. 그 다음에 총액 표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표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대여금 10만원. 그 다음에 B가 A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대여금 4만원. 자,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 대여금이란 자산이 B한테 빌려준 거 10만원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한테서 돈 빌린 거 있죠? 그게 차입금이에요. 4만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이게 퉁퉁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여금 6만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상계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계를 하지 않은 거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은 상계를 원칙으로 하질 않아요.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상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총액 표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표시는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전기의 재무상태표 얼마, 그 다음에 요번에 재무상태표 얼마 이런 식으로. 예.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없으니까 여기는. 뒤에 이제 관련 예제를 보면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다. 여기서 보면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그 다음에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그 말은 맞는데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에 대한 정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는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그 다음에 재무적 탄력성,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그렇겠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자산 부채의 배열 형식은 유동성이 가장 큰 것부터 쭉 나열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러는데, 유동성이 가장 큰 게 뭐냐? 현금이 가장 크죠. 그럼 현금,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매출채권, 그 다음에 뭐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기출 예상 문제 한번 볼까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으며, 이때 상충되는 질적 특성 간의 선택은 재무보고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중에 질적 특성 간의 선택이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 여기서 이제 보면 1번을 보면 자산의 평가 기준을 역사적 원가 대신에 현행 원가를 선택을 했더라. 그럼 역사적 원가라는 건 어떤 거예요? 과거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현행 원가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현행 원가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세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여기서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두 가지의 측면인데, 역사적 원가는 신뢰성이 좀 높아요. 근데 현행 원가는 목적 적합성이 높다. 목적 적합성은 지금 현재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현행 원가를 선택하면 목적 적합성이 더 높은 걸 선택한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사 수익의 인식 기준을 진행 기준 대신 완성 기준을 선택을 했더라. 이 완성 기준이 뭐냐면 신뢰성이 있는 정보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짓고 나서 얼마 들었지, 이렇게 하는 게 완성 기준이에요. 근데 진행 기준은 뭐냐면 공사를 지면서 거기에 따른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그 진행률이란 거는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신뢰성은 좀 떨어지지만 목적 적합성은 진행 기준이 훨씬 높다. 즉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하는 데는 이러한 그 진행 기준에 따른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일단. 그 다음에 순이익의 인식 기준을 현금 기준 대신에 발생 기준. 이거는 이제 발생 기준을 했을 때 목적 적합한 정보가 적용이 되니까, 그죠? 현금 기준이 실제로 현금 들어왔다. 그 객관적이죠,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투자 주식의 평가 기준을 원가법 대신 지분법을 적용했다. 뭐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좀 힘드니까. 일단은 2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을 한다. 그렇겠죠. 예, 화폐 단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거니까.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다. 그렇죠. 그래서 요번 기회에 얼마가 나왔고, 요번 기회에 얼마를 벌었어.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 나온 사항들이고. 그 다음에 사실에 근거한 자료만 나타내며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한다. 측정치도 포함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뭐 대손을 추정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측정치에 대한 자료가 아예 없느냐, 그런 건 아니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기업에 대한 정보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해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변동 및 자본 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 그 다음에 경영성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변동,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예. 재무상태와 그 다음에 경영성과,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에 나오고,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 나와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익잉여금 요거 말고 현금흐름표가 하나 빠져있더라. 그거 하나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에 의해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를 해야 된다. 앞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그거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경우에는 그런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기업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 표시될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회수되는 매출 채권이라도 보호기한 후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비유동으로 분류를 한다. 여기서는 첫 번째 이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회수가 되면 그거는 유동 항목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유동으로 분류되는 것은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유동으로 분류가 된다. 일단은 뭐 1년 내에 결제가 되면 유동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 내에 이 단기간의 의미 자체가 여러분들이 1년 내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기업회 기준에서는 단기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정상 영업주기. 주기 내에 있으면 이게 이제 유동 항목이다. 그래서 뭐 지금 예상을 했는데 1년 내에 갚아야 된다. 이거 유동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1년 뿐만 아니라 정상 영업주기 내에 있어도 유동 항목으로 분류가 되겠죠. 여기서 1번이 틀렸네요. 정상 영업주기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12개월, 1년으로 보자. 그 다음에 장기 미수금 등의 비유동 자산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유동 자산. 이게 단기 매매 있죠? 단기간 내. 그래서 이렇게 유동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절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봤고, 다음 시간부터 2절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